갓 태어나면 바퀴 달린 아기 침대를 타고 신생아실로 가고 유모차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세상과 만나죠. 또 커서는 바퀴 달린 이동수단으로 출퇴근하고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일을 합니다. 이처럼 인류는 인생의 오랜 시간을 바퀴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이러니 바퀴야말로 인류 최고의 발명 중 하나로 꼽는 것은 아마도 당연하게 여겨질 만하죠. 바퀴의 핵심 역할은 미끄럼 마찰력을 굴림 마찰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물건을 밀 때보다 굴릴 때 마찰력이 작아지는 것처럼 바퀴를 사용하면 마찰력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 있는 거죠. 고마워하라고. 내가 무거운 것들을 옮겨줬으니. 바퀴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발명했습니다. 처음에 이것은 딱딱한 나무판을 잘라내고 그 가운데 구멍을 뚫어 회전축을 끼운 단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집마차나 전차에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차를 만드는 기술도 날로 발전해 둥근 나무판 바퀴 속을 파내 바퀴살 바퀴를 만들어냈습니다. 바퀴살 바퀴는 훨씬 가벼웠고 길 위를 잘 굴러갔습니다. 사람들은 또 바퀴살 바퀴에다 철판까지 둘러 전차가 아무리 속도를 내며 굴러도 끄떡없게 만들었습니다.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기계로 만드는 세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바퀴도 기계 힘으로 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기차를 만들었습니다. 석탄을 떼서 얻는 증기의 힘을 이용하는 증기기관차는 지치는 일 없이 계속 바퀴를 굴릴 수 있었습니다. 기차에 레일이 필요한 이유는 거친 맨땅보다 매끈한 선로에서 바퀴가 더 잘 구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 바퀴와 레일 사이는 마찰력이 적어 출발할 때 순식간에 속도를 높일 수 없고 속도를 낮추거나 정지할 때도 자동차에 비해 훨씬 긴 제동거리를 필요로 합니다. 도로와 기찻길이 교차하는 건널목에서 자동차를 멈추게 하고 기차를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차의 특성상 단거리에서 멈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의 튼튼한 철바퀴 끝내주지? 나도 처음엔 철바퀴로 시작했지만 알고 보면 말랑말랑한 타이어가 한수 위라고. 자동차의 바퀴도 처음은 마치 말발굽처럼 나무 바퀴에 철판을 고정시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847년 철판 대신 통고무판 형태의 타이어가 첫 등장했습니다. 차에서 타이어는 차체의 중량을 받치고 주행 중 노면에서 받는 충격이 차체에 전달되지 않게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엔진의 구동력과 제동력을 노면에 전달하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전환해주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어에 7에서 8mm 깊이로 파여져 있는 홈, 이것을 트레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타이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미끄럼 방지 역할, 타이어 내부의 열을 방출하는 역할, 구동력이나 산회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타이어는 대략 리브형, 레그형, 블록형 등 세 가지의 기본 트레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리브형 형태는 일반 승용차 타이어에서 볼 수 있는 패턴으로 타이어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지그재그형으로 홈이 패여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소음이 작고 승차감도 좋기 때문에 포장로를 달리는 차량에 많이 쓰입니다. 반면 레그형은 타이어 좌우로 홈이 패여 있는 모양입니다. 소음이 많은 것이 단점으로 꼽히기는 하지만 전후 방향에 강력한 힘을 받는 차량에 적합합니다. 반면 스노우 타이어 트레드는 깊이가 깊고 블록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눈길을 주행할 때 바퀴가 눈을 누르면 그 압력 때문에 수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퀴가 닿는 면적이 넓어지거나 이러한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차가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트레드를 만들어 눈이 가득 찬 노면에 바퀴를 찍어가면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겨 타는 자전거 바퀴에는 숨겨진 비밀이 없을까요? 자전거 바퀴의 핵심은 스프라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프라켓은 자전거가 체인과 맞물려 동력을 전달함으로써 뒷바퀴를 후진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전거가 계속 굴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프라켓 안에 역진 방지 장치인 레칫이 페달을 밟을 때 홈에 걸려 뒷바퀴를 돌아가게 하지만 페달을 멈췄을 때는 레칫이 홈에 걸리지 않아 바퀴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인 거죠. 바퀴는 그야말로 자전거, 기차, 자동차 등 이동수단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항상 빠르게, 그리고 좀 더 멀리 이동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꿈을 실현해주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죠. 대륙과 대륙, 먼 거리를 보다 가깝게 이어준 대표적인 이동수단이라면 배와 비행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하늘을 날고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특별한 구조와 장치를 갖고 있죠. 많게는 600명까지도 수용 가능한 400톤이 넘는 육중한 몸을 하늘에 띄우는 비행기. 그 비행기 속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비행기 날개 단면은 아래가 평평하고 볼록합니다. 바로 이 유선형 날개 모양에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날개 위쪽이 유선형으로 볼록해서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면 기압이 낮아집니다. 상대적으로 날개 아래쪽으로 흐르는 공기는 속도가 느려지고 기압이 높아져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날개를 위로 미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력입니다. 과거 1차 대전 시기에는 엔진의 힘이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이제 날개가 그 양력을 받는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복엽기나 삼엽기 형태의 이런 그 날개가 2개, 3개씩 이렇게 겹쳐진 형태가 많았는데 현대에 와서는 날개가 주날개, 수평꼬리 날개, 수직꼬리 날개 이렇게 3가지 날개가 3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런 주 날개의 공기의 소용돌이 현상인 와류가 날개 끝부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와류로 인해 항공기의 속도가 느려지고 근접 비행하는 비행 안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와류를 막아주는 것이 날개 끝의 수직으로 선 윙렛입니다. 날개 끝에서 위로 올라오던 와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이 양력 때문이라면 무거운 배가 물 위를 떠다닐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력 때문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체는 항상 부력을 받게 되는데 부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향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무거운 배 또한 이러한 부력의 힘으로 물 위를 떠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부력 덕분에 물 위에선 나도 깃털처럼 가볍게 뜰 수 있다고. 어떻게 중심을 잡는 거야? 대부분의 선박 밑바닥에는 평형수 탱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배 복원력을 오뚜기처럼 높이기 위해서 아래쪽에 물을 채워 배 상부의 무게 편중을 반대 방향인 아랫부분에서 잡아주는 것입니다. 선박 평형수란 선박 운행 시 선박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 밑바닥이나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 넣는 바닷물을 말합니다. 안전 범위 내에서 화물이 실리면 그에 따른 적정량의 평형수가 계산됩니다. 만약 평형수가 없다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해 화물이나 사람을 비우고 돌아올 때는 배의 무게가 가벼워져 물에 잠기는 깊이가 얕아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배가 안정성이 없어져 작은 파도에도 쉽게 전복될 수 있는 거죠. 또한 배를 추진하는 프로펠러가 물 위로 올라와 배가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항공기도 배처럼 중심을 좌우 날개 작동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객칸 밑에 있는 화물칸에서도 무게중심을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화물 컨테이너 위치를 조절하거나 금속 뭉치를 배치해 무게 중심을 유지합니다. 여객과 화물이 수속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컴퓨터를 통해 좌석 배치와 화물 탑재 위치가 자동적으로 고려돼 무게 중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 무게 중심이 운항에 적절한 위치에 와야 비로소 운항 허가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비행기도 균형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비행기 너는 그 넓은 하늘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가니? 다 방법 있지. 비행기는 자동 항법 장치를 통해 운항합니다. 자동 항법 장치는 항공기를 조종사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장치입니다.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 조종사가 입력해둔 데이터에 따라 방위, 자세, 비행 고도를 유지합니다. 고도가 안정권에 접어들면 조종사는 오토파일럿 모드에 맞춰놓고 착륙할 때까지 속도와 고도를 따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배도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출항 전 항해 목적지, 기후, 거리 등을 확인하고 선박의 속도와 항로를 결정한 후 자동 항법 장치에 입력, 운항을 하게 됩니다. 하늘과 바다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 다 과학의 원리 속에 숨어 있었네요. 미래엔 이런 과학의 힘을 빌어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줄 새로운 탈 것의 탄생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영화 백투더퓨처의 호버보드, 좀 해봐. 만화 명탐정 코난의 태양열 보드처럼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이동수단들이 이제 우리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전기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 최적화된 1인용 이동 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인데요. 이들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는 또 다른 재미와 편리성을 갖추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세그웨이입니다. 1999년 미국의 발명가 딘 카멘이 처음 발명한 1인용 스쿠터 세그웨이는 발판에 두 바퀴가 달려있고 손잡이가 있는 형태로 2011년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큰 관심을 받았지만 높은 가격과 무게 때문에 대중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전동휠은 가격을 낮추고 다양한 디자인을 내세워 등장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동휠은 재미와 이동수단으로서의 편리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전동휠은 외부의 힘을 받아 회전축이 기울어져도 물체가 회전 운동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이용한 자이로스코프 기술을 이용한 장치입니다. 자이로 센서가 그 1초에 200번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몸의 기울기를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갑니다. 뒤로 하게 되면 뒤로 가고요. 스키를 타듯이 이거를 밀어주시면 회전이 됩니다. 미세한 움직임으로도 방향 조절이 가능해 마치 두 발로 걷듯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동휠은 앱 연동이 가능해 주행거리, 제품 정보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CPU가 장착되어 있어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해 전동휠에 직접 타지 않고도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일반 킥보드에 전기 모터가 장착된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로 탑승자가 따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어 초보자도 쉽게 탈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이동할 때는 이렇게 해서 접고 이렇게 끌고 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아니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렇게 들고 그냥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전동 킥보드는 두발 휠보다
속도와 브레이크를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편리하며 빠른 스피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는 일반 킥보드처럼 발을 구르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좀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주려나? 이 정도쯤이야 뭐. 아직 자랑할 게 한참 더 남았는데. 일반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 속도는 최대 20에서 30km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는 자전거의 평균 속도보다 빠르고 힘도 들지 않아 훨씬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성도 뛰어난데요.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완전 충전하는 데 드는 전기요금은 겨우 100원. 충전 시간은 3시간 안팎이라고 합니다. 한 번 완전 충전하면 30에서 50km를 주행할 수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역 간 평균 거리가 약 1km 안팎임을 감안하면 웬만한 서울 시내 출퇴근 대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들뿐 아니라 기존의 이동수단이 새롭게 각광받기도 합니다. 전기 자전거도 그중 하나인데요. 운전 방법이나 승차감이 일반 자전거와 똑같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80에서 90km 주행이 가능하고 페달도 그대로 달려있어 배터리가 방전되어도 페달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노약자도 언덕이 많은 지형에서 부담 없이 탈 수 있는데 이는 전기 자전거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나 전기 자전거가 만능이지. 하지만 내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나를 이길 수 없을걸. 초소형 전기차는 오토바이처럼 사용하기 편리하면서 안전성은 자동차에 버금갑니다. 새로운 퍼스널 모빌리티 형태로 유럽 등지에서 각광받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개발돼 보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고 근거리 이동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스마트 모빌리티의 가장 큰 장점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서울 출근 시간 차량 중 약 85%가 1인 출근 차량이며 서울 전체 대기 오염원의 70%가 자동차 배출가스일 정도로 자동차는 교통체증 및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 원인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즉각적인 대체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는 모터를 이용하는 원동기 장치로 분류돼 법 규정상으로는 일반 자동차 도로에서만 타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개인형 이동수단이 좀 더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만들어진다면 좋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퍼스널 모빌리티가 친환경적인 미래 이동수단으로 좀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겠죠.